우리가 좋은 의미로 하는 칭찬들 중에 잘못된 칭찬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아무리 좋은 약도 오남용하면 안 되듯이 칭찬도 잘못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진짜 칭찬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말 다들 들어보셨죠?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칭찬, 좋은 칭찬이 정말 좋은 윤활유가 된다는 거 모르는 분들 당연히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 특히 그걸 잘하죠. 오늘 머리가 특히 잘 된 것 같네요.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좋은 일 있으세요? 만나면서 스몰 토크로 우선 칭찬부터 하는 경우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이젠 이건 매우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의미로 하는 칭찬들 중에 잘못된 칭찬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나는 칭찬이라고 던지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묘하게 어둡게 만드는 이런 칭찬. 잘하라고 한 건데 오히려 상대방의 의욕을 깎아먹는 칭찬. 아무리 좋은 약도 오남용하면 안 되듯이 칭찬도 잘못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남에게도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칭찬법. 말 한마디만 달라져도 나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진짜 칭찬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선 칭찬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상사가 부하에게 하는 일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의외로 칭찬에 대한 고민은 별로 많이 하지 않으시는 걸 자주 발견합니다. 왜일까요? 상사들께서 대부분 나는 이미 칭찬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저는 프로 칭찬러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무리 연구를 해보고 실제 사례들을 조사해봐도 정작 그 칭찬의 대상이 되는 부하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부장님은 칭찬 되게 짜. 우리 부장님이 칭찬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라는 말에 동의를 하는 분들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불일치죠. 내가 하는 칭찬의 양과 받는 쪽에서 느끼는 칭찬의 양은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칭찬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자, 그런데요, 이 칭찬 중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좀이 아니라 꽤 있죠. 뭐가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인의 문화는 관계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들을 무시하면서 하는 칭찬은 의외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상당히 반대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집단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은 집단주의, 우리 한국의 문화는 관계주의.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집단은 집단이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물론 장점으로는 명확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데 관계는 계속해서 바뀌죠. 그래서 관계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계속해서 관계가 바뀌면서 같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죠. 하지만 역동적이고 또 상당히 적응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의 집단주의는 집단의 룰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점장이 새로 취임을 하면 이전 지점장이 해왔던 많은 시스템들과 그대로 유지를 해놓고 자기도 임기를 끝내는 걸 가장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새로 취임을 하면 이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으니 무엇이든 이전 지점장과는 다른 걸 해야 혹은 바꿔야만 내 임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우리와 많이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집단이 변하지 않고 규칙도 당연히 변하지 않는 일본은 매뉴얼이 있을 때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매뉴얼이 없을 때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자, 저는 문화의 우열을 가르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모로 많이 다른 일본의 집단주의와 한국의 관계주의에서 우리가 지금 관계주의인데도 집단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걸 분명히 상기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일본어를 안 씁니다. 점점점 일본어를 한국어로 다 바꿔왔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닭광, 와르바시, 다마네기, 벤또 이런 말을 더 이상 주위에서 듣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단어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단어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게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장 수준에서는 단어만 우리말로 다 바꿨을 뿐 문장 수준에서는 아직도 일본의 집단주의 방식의 칭찬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집단주의적 칭찬은 뭘까요? 연구자들의 표현을 빌자면 이런 겁니다. 너의 관계도 포기하고 집단을 위해 헌신하니 참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집단주의적 칭찬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관계를 포기하고 집단을 위해 헌신한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전형적인 집단주의적 칭찬이죠. 회사를 위해서 너의 관계도 포기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주의는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단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매우 훌륭한 생각인 거는 분명하겠지만 분명한 건 그 관계가 무너질 때 인간은 굉장히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죠. 그런데 집단에 치우친 칭찬은 결코 한국의 문화에선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정감 느끼게 하는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관계주의적 한국인에게 좋은 칭찬은 집단보다는 관계를 고려해서 일단 칭찬하는 거죠. 넓고 강력한 관계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칭찬받을 때도 칭찬할 때도 나의 관계를 존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속을 살펴 칭찬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고도 정확한 칭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야,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능력이 뛰어나다는데 어우, 이번에 바로 그런 친구가 입사했어. 자네가 바로 그런 친구구만. 이런 식으로 말해준다면 칭찬을 받은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관계도 이해하는 상사를 혹은 선배를 만나게 되며 칭찬을 해준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전망과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훌륭한 친구구만. 이건 오히려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겠죠. 왜일까요? 나의 상사가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훌륭한 친구야 라고 하면 나에게 이 상사는 칭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은 명시적으로 오겠지만 이 상사께서는 혹은 이 선배께서는 결국 나 같은 요즘 젊은 사람을 안 좋아한다라는 게 비명시적으로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왜 PPL, 즉 간접 광고를 할까요? 명시적인 메시지보다 비명시적인 메시지가 더 오래 기억 속에 남고 오래 의식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분이 나를 칭찬하신다는 쉽게 사라지고 빨리 사라지지만 이분은 결국 나 같은 요즘 사람을 싫어한다라는 건 계속해서 남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분과 가까워질수록 결국 나도 싫어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불안감을 만들고 거리는 좁혀지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배든 후배 세대든 상대방의 관계를 존중하면서 칭찬하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칭찬할 때 꼭 알아야 할 또 다른 팁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의외로 아주 쉬운 것들만 살짝 바꿔도 칭찬의 효과를 몇 배로 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능 대신 노력과 과정을 칭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아닌 똑똑해, 머리 좋아 라고 하는 건 재능에 칭찬하는 셈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재능에 주로 칭찬을 하게 되면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잘못된 칭찬을 받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학습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상당수 존재하죠. 심리학자 캐롤 드웩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과 함께한 연구인데요. 뉴욕시의 5학년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확연한 결과가 나왔죠. 연구팀은 먼저 쉽게 출제된 재능 검사를 받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지적 능력과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해줍니다. 첫 번째와 비슷한 난이도의 세 번째 재능 검사를 연달아 받도록 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머리가 좋다는 것 같이 지적 능력에 대한 칭찬을 많이 받은 학생들은 어렵게 출제된 두 번째 지능 검사 결과에 좌절했습니다. 세 번째 지능 검사 결과가 첫 번째에 비해서 20%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반면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요, 30%더 높게 나타납니다. 지적 능력 혹은 타고난 IQ 같은 측면들에 대한 칭찬을 하면 할수록 학습 의욕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적 능력, 즉 타고난 능력에 대한 칭찬이 어려움을 겪은 뒤에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두렵게 만들어서 학습 의욕 자체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냈다는 겁니다. 결국 타고난 재능보다 학습에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셈이 되죠.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노력보다는 재능으로 그걸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3일 밤낮을 새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공부 많이 했어? 라는 질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도 안 했어요.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죠. 시험 범위 어디냐?
왜 우리는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노력이 하는 재능의 주로 칭찬받게 되면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노력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자충수나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기에 노력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이름을 넣어서 칭찬하셔야 합니다. 이름을 불러 칭찬을 한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약간 더 어려운 말로 인격을 넣어 칭찬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결국 사람 이름이 들어간 칭찬을 하라는 뜻이 됩니다. 칭찬에 사람의 이름을 빼면 그건 칭찬이 아니다 라고 힘주어 얘기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 칭찬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나에게 오는 칭찬을 분명히 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은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도 그 메시지 중간에 살짝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나를 불렀네? 이건 정확히 알아듣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담당하고 있는 인간의 뇌가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건 자기 이름입니다. 그러니 칭찬에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주는 건 그 칭찬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효과가 있죠. 칭찬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남을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칭찬해주는 일도 심리적으로 중요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 좋은 일이긴 한데요. 어색하죠. 그러다 보니 내가 나한테 잘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별로 주의를 기울이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효과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일아, 너 잘했어. 경일아, 너 이만하면 훌륭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 칭찬해봤자 너무 자기적이에요. 그런데요, 자연스럽게 내가 나한테 칭찬을 아주 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어떤 거냐고요? 게임이죠. 게임은요, 실제로 뿌듯합니다. 왜일까요? 스코어가 촘촘히 나오죠. 매일매일 점수가 나오고 순간순간마다 점수가 나온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드백을 받게 되면서 계속해서 그걸 할 힘이 생기는 거죠. 스스로에게 하는 효과 있는 칭찬도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게임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촘촘한 스코어를 매길 수 있는 촘촘한 계획이죠.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은 왜 계속해서 그 공부에 머물러 있을까요? 공부는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처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계획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얘네들은 엄청난 의지, 뛰어난 두뇌, 혹은 불굴의 투지로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봤을 땐 이 세상에서 가장 쪼잔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던 어떤 친구는 하루에 공부하는 계획의 눈금이 100개가 있는 친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부를 잘 못했던 저의 계획은 3개. 열공, 충분한 휴식, 맛있는 식사.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저는 대부분 그날의 열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대부분 폭망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무려 눈금이 100개인 계획표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날은 76개의 동그라미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극한 매우는 재미로 공부해. 자, 그렇다면 오늘 완전히 망했어 라고 계속해서 좌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 오늘은 눈금 75개 채웠네. 내일은 눈금 85개까지 가자 라고 하면 오늘 75개 채운 나에겐 꽤 칭찬. 하지만 내일 85개를 맞춘 나에겐 더 큰 칭찬이 되겠죠. 스스로 계획을 촘촘하게 만들면 나 스스로에게 피드백 줄 수 있고요. 그러니 잘했어가 아니라 나에게 좀 더 제대로 된 스코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언가를 열심히 해왔던 분들은 굉장히 소심해 보이지만 굉장히 촘촘한 계획들을 만들면서 스스로에게 피드백 줬죠. 그 피드백을 우리는 굳이 거룩한 말 혹은 점잖은 표현으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칭찬이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칭찬할 수 있는 건 중요하죠. 칭찬해주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계획은 계획이 아니라 목표일 뿐입니다. 그 목표를 다시금 10등분, 20등분 혹은 할 수 있는 최고의 많은 등분으로 나눠보세요. 그 많은 등분으로 나눠보실수록 나는 나에게 더 많은 칭찬하실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동기부여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에게 하는 셀프 피드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